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의 콘텐츠를 늘 성원해 주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 더위를 준비해야 될 때기도 하지만 미국 시장은 썸머 랠리라고 할 만한 시장이 이제 조금씩 전개가 되고 있어서 오늘은 이제 뭐 미국의 하루 휴장입니다만은 미국 시장을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이고 오늘 휴장이네 아깝다 이런 댓글을 아침에 달아주시는 걸 봤는데 글쎄요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혹은 우리가 미국 시장을 볼 때 주식 시장 말고 다른 자산의 시장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진행할 때는 이제 미국 채권 시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미국의 부동산 경기 그리고 미국의 바닥 경기라고 할까요? 월스트리트가 있으면 메인스트리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과 사업을 어레인지하는 미국 현지의 사업가 한 분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2주 동안 미국 출장을 갔잖아요. 거기서 또 이분과 함께 세미나도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네오집스의 어태수 대표를 모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언제 오셨어요, 한국에? 저 지난주 주일날 왔습니다. 지난주에? 네네. 예, 미국에서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같은 그 강연장을 꽉 메워주신 우리 LA 또 얼바인 그 주변에 우리 교포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늦었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뭐 사진이 있으면 그때를 좀 회고해 보고 싶은데 한번 띄워봐 주시면 아주 그냥 준비를 잘해 주셔서 아주 열띤 김프로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예. 샌디에고는 물론 저희 샌프란시스코 거의 차로 6시간이거든요. 예. 거기에서도 와주셔가지고 정말 김프로님의 인기를 미국 현지에서도 저는 너무 실감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어쨌든 성황리에 네. LA 세미나를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그나저나 미국 그 집값이 어때요 요즘에? 요즘 미국 집값 예. 딱 보합입니다. 보합이에요? 네네. 야 내가 의표를 찔렀네. 찔린 것 같아요. 안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니 딱 네. 보합이라 그러니까 뭐는 많이 막히는데 근데 매물이 이렇게 없다면서요? 네, 지금 네. 금리 때문에 예. 생각보다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이 늦춰지다 보니까 예. 대출 금리 또한 지금 내려가지 않아서 이게 좀 금리가 내려가는 방향을 보고 혹은 예. 올라가는 방향을 보고 사람들이 이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FOMC도 긴가민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물을 내놓으려는 사람 또 매수하려는 사람 둘 다 지금 아직까지는 좀 액션을 취하기는 살짝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집을 사기도 애매하지만 집을 팔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가서 미국 교포분들 많은 분을 만났는데 모기지가 7%인데 내가 내 모기지는 2점 몇 %짜리도 있다 그러고요.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스위치를 하냐. 그래서 리스팅되는 매물들이 많지 않다. 특히 주거용에 대해서는 그죠? 맞습니다. 네, 그 내용을 제가 예. 한번 자료를 이제 보여드리면은 예. 지금 딱 이 보합 상태라는 게 이 미국의 이제 케이스실러 인덱스를 보면은 네. 이 주택이 판매된 가격을 이제 인덱스한 거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내려가고 예. 있다를 보실 수 있는데 예. 최근 상황을 보면은 이 코비드 19 이후에 미국 금리가 이제 최저였기 때문에 네. 너무도 이제 바이어들이 많았죠. 그래서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죠. 맞습니다. 그리고 교외 지역에 좀 넓은 집 이런 거, 그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생각보다 금리가 너무 올랐네라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주춤하기 시작해서 그렇죠. 가격이 내려갔죠. 예. 그러다가 작년 2월부터 턴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누가 보더라도 예. 한 금리가 어깨까지 온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서서히 금리 낮출 거다. 그렇죠. 금리 동결 혹은 금리 인하가 나오니까 다시 또 사람들이 매수자 시장으로 이제 들어가서 가격이 올라가다가 지금 보시면은 네.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네 해서 딱 지금 이제 보합인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차트로만 보면 저게 뭐 한 10년 차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죠? 20년. 네. 20년, 네네. 20년 신고가에 있네요. 그래도 케이스 실러 신고가를- 뉴스 기준으로. 그렇죠. 거의 한 2배 넘었죠. 네. 네. 어때요? 부동산 업을 지금 미국에서 크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금리의 모든 이제 시선이 지금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금리는 방금 이제 김프로님께서 말씀하셨던 예. 것처럼 제가 이제 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표를 보시면은 매물량 자체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매물이 없으면은 당연히 이제 거래량 자체가 이제 없다 보니까 네. 매도자 입장에서도 한참 좋을 때 코비드 19 바로 이후에 한국은 이제 변동금리잖아요. 근데 네. 미국은 90% 이상이 고정금리. 그것도 15년 고정금리를 1.5%대에 받고 30년 고정금리를 2.5%에 받았으니 야, 그러니까요. 지금 그분들이 어떻게 팔 엄두가 안 나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나와야지 거래가 될 텐데 매물량 자체가 지금 기존에 한참 많았을 때 거의 한 3분의 1 수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량조차도 많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1.5, 2.5에 산 분들은 당연히 저 같아도 안 파는데 예전에 샀던 분들, 예전에 금리 높았을 때 샀던 분들의 매물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 그죠? 매물을 기대하고는 싶으나 예. 쉽지가 않은 게, 자, 표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네. 자, 이게 미국의 30년 고정 금리. 우리에서 오는 대출금리. 네. 예. 자, 금리가 쭉 하다가 코비드 19 이후에 금리가 최저 금리를 찍었습니다. 역대. 예. 이때 뭘 했냐면은 높았던 때 금리를 받았던 분들이 전부 다 리파이낸싱을 했군요. 대환대출. 그러니까 그분들조차도 금리가 낮아지면은 미국은 일반적으로는 모기지 대출이 예. 이제 1년 이내에 상환을 하면은 조기 상환 수수료가 대출 원금의 3% 굉장히 높죠. 오. 그리고 2년이면 100만 불 빌렸으면 3만 불 페널티 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자,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 하지 말고 예. 우리에서 해. 그러면은 웨이브를 시켜주든지 네. 아니면 처음부터 금리가 조금 이게 낮아질 것 같은데 부동산은 미리 사놓자. 그러면은 대출 상품 중에 나 대환대출을 할 때 페널티를 안 낼 수 있는 조건. 그러면 이 금리는 조금 더 높아지겠죠. 대출 상품 중에 맞습니다. 그걸 이제 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좀 유예 웨이브를 시켜줘가지고 예. 높았던 금리에 받으셨던 분들도 대부분 이때 대환대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놓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하기야 자기가 5%, 6%, 7% 금리 내다가 네. 야 1.5, 2.5야 그러면 조금 가상금리 붙여서라도 대출을 바꾸라고 뭐 모기지 브로커 하는 분들도 얘기하고 은행에서도 얘기할 테니까 맞습니다. 저 같아도 바꾸겠죠. 대부분 바꾸셨죠. 대부분.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기준금리는 최근에 떨어진 적이 없잖아요. 동결은 있었지만. 네. 그래서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저희가 이제 항상 학습했던 게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연체율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그게 이제 한국에 또 지금 이제 문제점이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은 30년 고정금리하고 연체율하고의 그래프를 같이 넣었어요. 보면은 이 파란색 점선으로 네. 대출 금리가 가장 낮았던 시기 예. 이 부분에서 대환 대출을 엄청 하셨겠죠. 어허. 대부분. 예. 그러다 보니까 밑에 빨간 그래프가 연체율인데 예. 연체율이 어떻게 됐어요? 연체율 없죠. 더 내려갔잖아요. 예. 네. 지금 최근 들어서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예. 기존의 서브프라임 때 대비하면은 연체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금리가 워낙 싸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올라갔지만 연체율은 오히려 지금 하락한. 그러니까 한국도 좀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 정부도 그렇고 맞아요. 그 고정금리 장기 고정금리로 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것도 이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리발빙하는 어떤 리파이낸싱하는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정확히 숫자 제가 모르겠는데 한 70%는 변동금리 아닌가요? 대부분입니다. 싼 게 좋다고. 맞습니다. 덜컹덜컹 변동금리라고 그러니까 했는데. 은행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제 본인들이 이제 리스크를 테이킹을 안 해야 되다 보니까 네. 당연히 변동을 가져가게끔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바뀌어야 돼요. 자, 이제 미국 주택 시장이 지금 그렇다고 매수가 왕성한 건 또 아니죠. 매수도 지금 이제 금리가 낮아질 것 같다라고 하는 순간 내가 지금 금리가 조금 높더라도 대환대출을 우려해서 지금 집을 사놔야지. 왜냐하면 금리 내려가면 다시 바이어들이 몰려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잖아요. 예. 그래서 바이어들이 많았으나 지금 주춤한 게 생각보다 금리가 당분간 떨어지기 쉽지도 않을 것 같네라고 해가지고 바이어가 있긴 있지만 최근 들어서 그 바이어도 약간 주춤해주는. 근데 금리가 조금 내려가는 시그널이 보이면은 바이어들은 언제든지 지금 몰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제가 LA에 갔다가 얼바인을 갔잖아요. 그때. 네네. 그래서 LA 있을 때 제가 시장 조사도 해보고 그 LA 있는 분들도 만나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DTLA라 그럽니까? 네네, 다운타운 LA. 다운타운 LA는 죽을 쓴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좋은 지역들, 뭐 얼바인 근처라든지 오렌지 카운티라든지 뭐 이런 데들은 네. 메이가 살아 있고 그래서 근데 그게 LA뿐만 아니라 뉴욕 혹은 뭐 필라델피아, 시애틀, 뭐 휴스턴 뭐 이런 샌프란시스코 대도 다. 샌프란시스코 네. 다 네네. 다운타운은 너무 안 좋고 그 외에 주거 지역으로 각광받는 지역은 네. 굉장히 좋고 네네. 이게 굉장히 좀 양극화되어 있는 시장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양극화의 시작이 예. 주택이지만 어디에서 출발했냐면은 바로 오피스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주거용이 아닌 주거용이 오피스에서부터 시작을 한 게 예. 제가 이 오피스 시장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프 잠깐 보여주시면은 CNN 기사에는 뭐 19.6% 공실률. 네. 예. 그런데 지금 방금 김프로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지역들, 다운타운 지역들은 이 공실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아하. 그 그래프가 보시면은 샌프란시스코 24%, 네, 베이에리어 20%, 뭐 시애틀, 뭐 오스틴, 덴버. 왜 그러냐면은 이 영향들이 오피스들이 많은 지역들의 집값이 높았던 이유는 출근이 가깝잖아요. 그렇죠. 직주근접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직주근접으로 가까운데 예. 코비드 19 이후에 재택근무를 한번 했는데 예. 생각보다 재택근무가 어느 정도 이제 하게끔 된 거죠. 정착이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요즘은 대부분 지금 하이브리드를 굉장히 선호를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회사의 입장에서는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지금 구글, 애플도 다 출근을 시키죠. 그런데 아직도 많은 회사들이 리모트 아니면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이틀 3일은 출근하고 네. 나머지는 재택근무. 그러면은 오피스 근처에 집값 비싼 게 아니라 네. 내가 이틀만 출근해도 되네. 그럼 내가 조금 더 멀리에서 그렇죠. 출근을 해도 되겠네. 일주일에 2번 간다면 저는 1시간 반 운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맞습니다. 같으면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의 리테일 예. 당연히 수요가 떨어지겠죠. 예. 사람들이 이제 덜 출근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근처에 콘도, 하이라이즈드 콘도들의 집값이 빠지겠죠. 예. 그래서 주거용으로 있는 곳들은 그러니까 풍선 효과로 조금 외곽 지역들, 예. 렌트비가 조금 낮은 곳들은 오히려 각광을 받고 있고 예. 다운타운 지역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시기가 좀 멀은 것 같아요. 예. 음. 하물며 지금 인구의 이동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그리고 북에서 남으로. 네. 예. 특히 확실하더군요.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 산호세에서 아예 그냥 잠깐 일시적으로 재택근무가 아니라 퍼머넌트로 재택근무를 한 곳은 렌트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렇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렌지 카운티 이쪽이 집값이 낮진 않은데 북부 거기보다 지역에 낫지. 비해서는 컨디션은 훨씬 더 좋으면서 낮다 보니까 날씨도 더 좋고. 그리고 이제 시차가 동일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려와서 리모트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구들이 상당합니다. 네, 근데 그래서 거기도 못 버티면 또 저기도 가더라고요. 보니까 텍사스 같은 데. 텍사스 많이 가시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옮기고.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텍사스, 뭐 오스틴, 댈러스 그리고 이제 조지아, 애틀란타 지역 예. 많이 그렇게 인구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예. 딱 이 그래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율이 주당 평균 재택근무율이 굉장히 낮아요. 0.4. 그러니까 오피스 시장이 한국은 이렇게 출렁거림이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한국에 비해서 지금 1.4로 나오지만 IT 기반의 회사들이 모여 있는 곳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 수치가 높은 거죠.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들이죠.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뭐 그죠? 그래서 지금 에어리어 이런데. 오스틴이나 아니면은 그 이제 조지아, 뭐 애틀란타 지역 이 인근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현대 모비스, 뭐 SK 배터리 등등 거기는 이제 제조업 기반이잖아요. 거긴 가야 되죠 공장에. 그러니까 제조업 기반인데 재택근무라는 것은 뭐 그냥 안 되죠. 출근하지 마세요라 보니까 그런 곳은 이제 집값이 좀 탄탄한 거죠. 당분간은. 왜냐하면 직접 본인들이 그 근처에서 출근을 하면서 주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IT 개발자들 많은 동네 있잖아요. 양복 쫙 빼입고 작업복 입은 데 말고 청바지에 후드 입는 데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박살났습니다. 박살났어요, 여러분.
길에 사람이 없어요. 네. 제가 요번에 다 가봤잖아요. 그런 데들은 다 재택근무 하이브리드인데요. 이게 출근을 해도 자기 자리가 없더군요. 제가 직접 가봤거든. 맞습니다. 자기 자리가 없고 그냥 허브라고 네네. 그냥 노트북 들고 가서 일하다가 그것도 다 9 to 5 이거 채우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체크인하면 된다. 네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 IT 개발자들이 뭐 한다고 그 직장 가서 다 모여서 하겠어요. 원격으로 회의하고 네. 딱 하니까 네. 그런 데들이 뭐 샌프란시스코다 시애틀이다 이런 데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길에 아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운타운이 이제 슬럼화가 돼서 네. 샌프란 최근에 그래서 가보시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네, 나오고 네. 또 이제 홈리스들 그러니까. 또 이제 홈리스들이 또 약을 하고 범죄율이 높아지다 네. 보니까 이게 악의 고리가 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게 요즘 좀 다운타운. 근데 이제 지역입니다. 그게 날씨도 그렇습니다만은 동부보다 서부가 더 그런 게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정책이 관대하더군요. 보니까 네. 캘리포니아가.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캘리포니아 위주로 많이 몰려들게 되고 그러니까 네네. 거기서 못 살겠다고 나오고 그러니까 뭐 주거용도 다운타운에 있는 거는 굉장히 힘들고 아까 어떤 분이 LA 다운타운에 자기 집이 있다고 스테이플 그 센터 근처라고 하는데 박살났다고 써놓잖아요. 진짜. 그죠? 네네네. 근데 저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아요. 어때요? 당분간은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물론 이제 구글, 애플에서 출근을 시키지만 그 네. 아래에 있는 회사들에서는 좋은 인력을 모셔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더 재택근무. 좋은 조건. 재택근무. 네.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풀리하든지 못해도 이틀짜리를 3일 뭐 이렇게 가야 되다 보니까 네. 이 현상이 뭐 당분간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 근데 기업들은 분명히 알아요. 이게 좀 비효율적이고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이게 비효율적인 건 알지만 그래도 이제 요즘 MZ 세대들이 출근하는 거를 조금 싫어하고 먼 거리 이제 운전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보스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출근을 좀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하는 게 아마 연령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많아질 거예요. 네. 그게 어떤 이제 젊은 세대들의 삶의 패턴 맞습니다. 이게 되고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게 그 목소리가 훨씬 더 우리 같은 올드 세대보다는 커지니까 알았어 네. 이렇게 된다 이거죠. 맞습니다. 야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의 미래는 앞으로도 상당 부분 어둡다고 봐야 되겠네요. 저는 오피스 시장은 당분간 그런데요. 음. 이게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예. 자연스럽게 온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가게 되면은 이 창고, 웨어하우스 시장은 지금 또 각광을 받고 있죠. 웨어하우스. 네, 웨어하우스는. 온라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덩달아서 이제 웨어하우스 시장은 또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전체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예. 그런 이제 웨어하우스 시장 또 이제 셀프 스토리 시장 이런 네. 곳은 또 좋고. 좋고 네. 그래서 미국에 또 물류 센터 뭐 이런 거 투자했다가 또 요즘 너무 또 과열이라 가지고 너무 공급이 많다는 얘기들도 있더군요. 또. 네, 그것도 이제 지역마다 또 다른 것 같아요. 지역마다. 그래서 지역이 항상 이제 뭐 공항 근처 아니면 항구 근처 같은 경우는 항상 수요가 많고요. 많고. 근데 이제 또 물류가 좋다라고 하다 보니까 또 확 몰려서 이제 지은 곳들 그런 네. 곳들 같은 경우는 뭐 한국에서 이제 화주라고 하잖아요. 네. 화주를 구해야지만 이 물류 창고에 이제 수익이 날 텐데 또 화주가 구하기 쉽지 않은 곳들은 당연히 물류 창고를 하더라도 수익이 좋을 수는 없는 거죠. 자, 사실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한 20분 가까이 여쭤봤는데 네네. 아주 극단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뭐 교포분들도 많이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네네네. 뭐 시애틀, 뭐 LA 다운타운 뭐 많으신데 네네. 한국 분들 중에는 뭐 미국 부동산하고 나하고 무슨 관련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왜 부동산을 말씀드리냐면 부동산의 등락이나 어떤 지역적인 편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미국의 메인 스트리트의 비즈니스를 알 수 있어서 이제 부동산을 여쭤보는 건데 네네. 체감하는 왜냐하면 이제 한국 교민들도 많이 만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대부분 다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라. 네네. 근데 금융시장은 지금 사상 최고가잖아요. 네네. 나스닥이. 네. 근데 제가 그때 만난 한국 비즈니스맨들을 포함해서 미국 비즈니스맨들은 아이고 힘들다고. 뉴욕에서도 사실 뉴욕에 식당 하시는 분들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렇게 주방이 있으면 이렇게 후드가 있죠. 후드. 그렇죠. 후드를 정기적으로 그 위생국의 점검 때문에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걸 청소 대행 업체가 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얘는 불합격 받으면 폐업이니까 맞습니다. 정지 먹고 네네네. 하니까. 근데 그 후드 청소비를 못 내는 식당이 많더라는 얘기를 전해 주시더라고. 네네. 어떠세요? 그 프랜차이즈나 뭐 이런 것도 소개업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 비즈니스도 예. 생각보다 실제 경기를 체감하시는 분들은 많이 어렵다라고 느끼실 예. 거예요. 왜냐면은 최근에 또 시급이 많이 인상됐어요. 어허. 프랜차이즈 회사들. 어허. 그러다 보니까 시급이 인상됐을 때는 이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좋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또 어떻게 반영됐냐면은 시급이 올라가니까 메뉴 가격을 인상시킬 수밖에 없죠. 어허. 그럼 가격을 인상시키니까 소비자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예. 소비자들이 줄어드니까 그 일하시는 분들을 어쩔 수 없이 또 레이오프를 시킬 수밖에 없어서 예. 이게 좀 악순환의 반복인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뭐 미국으로 이제 K푸드 뭐 열풍인 곳이 있어가지고 잘 되는 곳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비즈니스 상황도 이 맞물리는 거는 이제 금리 때문에 예. 좀 체감하는 거는 아주 좋은 수준은 아니다. 아니 근데 잘 됐대요. 잘 되다가 뭐 몇 분을 다 만난 건 아니니까. 근데 네네네. 제가 이제 모니터링 쭉 했죠. 왜냐면 이제 출장의 목적이 미국의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도 점검해 보려고 하니까. 근데 작년 말부터 네. 급냉하기 시작했다. 그 뉴욕에서 들은 얘기인데. 네네네. 작년 말부터 그래서 그분의 해석은 저축이 소진됐다.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뭐 보조금 받고 뭐 맞습니다. 이런 저축이 대부분 소진된 것 같다. 그래서 네. 아주 그냥 하루하루가 다르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마 일반적인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게 없으니까요. 예. 그때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이라도 해줬었는데 예. 그게 없다 보니까 소비는 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그런 얘기 하지만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 음. 렌트비부터 물가부터 이런 게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음. 정부에서도 그게 가장 고민일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경제 동력이 올라가지고 물가까지 올라갔다면 모르겠는데 다른 것은 그대로인데 이제 물가만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소비 성향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렇죠. 네. 박은정님 한국 식당 줄 서서 들어가는 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네? 제가 베나탄에 그 네. 새로 생긴 가게가 하나 있던데 뭐더라 그 저 기사식당이라고. 그쵸, 기사식당 완전 기사식당 컨셉으로 에어컨도 없어요. 선풍기 틀고 막 이런 컨셉으로 했는데 네. 미국 사람이 줄을 완전 그거 뭐 별것도 아니에요. 뭐 제가 볼 때는 제육볶음 제육볶음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아주 한국에서 그냥 캐주얼하게 먹는 그런 건데도 K푸드가 이게 정말 K푸드는 제 사진 하나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저도 이제 뉴욕이랑 뉴저지 출장을 다녀왔는데 네. 제가 로고는 살짝 가렸어요. 근데 지금 치킨집. 근데 원래 치킨이 네. 주문을 하면은 그때 이제 튀기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근데 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지금 왼쪽 가장 왼쪽 위에 보시면은 미리 저걸 다 만들어 놓습니다. 좀 맛이 있나 그러면? 그런데도 줄을 못 서서 못 먹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저렇게 만들어서 한국 치킨을 한국 치킨집입니다. 한국 치킨들. 저 브랜드가 뭐예요, 저거? 브랜드 얘기해도 되나요? 여기요. 뭐. BBQ예요, 저기는. BBQ에? 네. 근데 BBQ뿐만이 왼쪽에 아니라 네. 페리카나 치킨 뭐 LA 쪽에서는 페리카나가 또 짱이던데. 뭐 장단점이 다 있긴 한데 네. 이 한국에서는 이제 페리카나 치킨을 이렇게 요새 많이는 못 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또 그 치킨집도 순위가 있다 보니까. 옛날에 많이 갔는데 최양락씨. 네네. 근데 미국에서는 뭐 굉장히 그 현지 로컬에 맞게끔 스포츠바식으로도 만들어 놓고 네. 하다 보니까 현지화를 잘 시키신 곳들을 이렇게 줄을 서서 먹습니다. 스포츠바와 네네. 치킨집을 결합해 놨은 거구나. 네. 네. 그리고 또 가장 우측 하단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이게 광고가 될까봐 일부러 이제 로고랑 이걸 다 가리고 제가 왔는데 네. 한국에 이제 버블티 하는 곳인데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비상장인데 어때요? 저 다 교포분들이 하는 걸 거 아니에요? 네, 저기는 이제 흑화당이라는 홍보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뭐 어때요? 흑화당이라는 저는 곳인데 미국에서 장사를 해본 사람이라서 네. 조금이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솔직히. 네. 네. 제가 혹시나 이게 또 이게 뭐 간접 광고 뭐 이런 걸로 아이, 저기 할까봐 괜찮아요. 예, 저 아무런 광고 네. 저희가 없고요.
이런 곳들이 왜 그러냐면 이런 넷플릭스, K 드라마 엄청 보잖아요. 그러니까 K 치킨인 거예요. 이게 뭐 어떤 브랜드 어떤 브랜드가 아니라 이분들한테는 그냥 K 치킨. 그래서 백인 분들이 가서 500잔에 네. 혹은 소주 한 잔에 치킨을 사놓고 먹고 네. 그리고 이런 뭐 국밥집 가서 매운 족발 시켜서 이렇게 매운 걸 먹으면서도 그냥 그게 이제 본인들한테는 틱톡이나 인스타에 그냥 올리는 게 그게 그냥 컬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젊은 근데 세대들한테. 오늘도 뭐 뉴스에 나오던데 삼양라면이 농심라면 시총을 넘어간다잖아요 지금. 불당면. 아 이거 근데 농심도 잘 되긴 잘 되더라고요. 제가 잘 왜냐면 되죠. 코스트코 몇 군데를 가서 확인했는데 라면 섹션에 네. 완전 메인에 신라면과 불닭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그 지금 라면들을 딸린데요 물건이. 그 라면들을 예. 브랜드가 굉장히 여러 개 있잖아요. 한국도 브랜드들이 예. 그걸 하나하나 도장 깨기식으로 그러니까. 나 이거 먹어봤어, 이거 먹어봤어 이 올리는 게 트렌드가 됐어요. 그래서 K푸드 하시는 분들은 예. 그래도 미국에서 되는 곳들은 또 됩니다. 그래서 예. 많이 글로벌로 진출을 하려고 하세요. 제가 이번에 출장 온 이유 중에 하나도 네. 그렇게 이제 해외 진출을 하시는 분들 이제 컨설팅에 오기도 했는데 예. 이게 참 잘 되는 곳은 또 잘 되고 또 안 되는 곳은 또 안 되다 보니까 예. 항상 옥석은 이렇게 좀 가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물론 이제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얼마 만에 K 푸드의 붐이 일었어요. 이게 벌써 한식 세계화라는 얘기를 우리가 한 지가 거의 한 15년 된 것 같아요, 그죠? 예? 전전전 정부인가 뭐 거기서 한식 세계화 얘기를 네. 많이 했는데, 아 그때는 뭐 될까? 그래도 저도 해외에 살아봤지만 예를 들면 김치 뭐 이런 거 먹고 하면 막 향수 엄청 뿌리고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 엘리베이터에서 눈치 봐야 되고 하는데 지금 그걸 당당하게 그 백인 뭐 할 거 없이 이렇게 먹어주니까. 네네네. 근데 요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요때. 그래서 맞습니다. 그게 이제 큰 회사에서도 뭐이 품질 관리 잘해야 되지만은 리테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적정한 가격과 품질, 맛 유지에 매우 신경 쓰지 않으면 또 갑자기 또 추락할 수가 있거든요, 저게.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진출한다라고 하면은 그죠? 예. 우선은 가맹점주들도 보호를 해주면서 그 맛이 좀 바뀌지 않게끔 해달라고 제가 많이 부탁을 드려요. 예. 많이. 왜 그러냐면은 이게 또 장사가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퀄리티가 떨어지면 그것도 예, 금방 그렇죠. 알거든요. 그래서 K푸드는 정말 퀄리티도 좋고 예. 청결하고 예. 그리고 이제 트렌드를 선호한다라는 이미지를 한국 기업들이 많이 주셔야 돼요. 예. 많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개방성이 있는 나라서 K푸드만 잘 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저도 가보니까 베트남 쌀국수집도 매 터지는 데도 있고, 네네. 그죠? 맞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차이니스는 약간 하락세인 것 같더라고. 옛날 판다 익스프레스 이런 거 네네. 엄청 잘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약간 내가 보니까 한국한테 밀리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이 많이 치고 올라가고 그렇죠. 네. 예. 그 외에 뭐 비즈니스 좀 더 좀 말씀해 주세요. 베이커리 쪽도 뭐 거의 선두주자인 것 같아요. 뭐 파리바게시나 뚜레쥬르 같은 경우는 예. 미국 분들이 가격대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맛이 있고 다양하다 보니까 예. 오셔서 많이 드세요. 어허. 많이. 그러니까 아까 치킨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댓글에도 주셨는데 뭐 KFC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너무 짜거든요. 네. 짠 게 괜찮다라고 그냥 느꼈죠. 예. 근데 한국 치킨들이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토핑들 뭐 허니 갈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환상이죠, 환상. 이런 맛이 있어 그러니까 넘어가는 완전 거예요. 신세계예요, 신세계. 그리고 이제 빵들도 베이커리가 그냥 대부분 그냥 좀 달거나 네. 짜거나 이거였는데 한국에서 들어간 베이커리들이 정말 모양도 너무 이쁘고 그러니까. 맛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중국 분들이건 미국 분들이건 너무 선호하시는 거죠. 아, 솔직히 저는 제가 뭐 국뽕 이런 게 아니라 솔직히 뉴욕 거리에서 파리바게트가 그렇게 많더라고. 근데 네. 야, 저걸 파리바게트라고 했지, 저거. 가면 파리바게트가 없어요. 한국형 맞아요. 빵들인데. 네네. 네? 차라리 성심당이든 뭐 이런 고유한 한국 걸 써. 그런데도 잘 되더군요. 워낙 맛이 좋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기업들 미국에 많이 모시고 와서 네. K푸드, K컬처를 많이 알리는 게 또 저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아, 근데 진짜 저도 파리바게트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네네. 근데 진짜 한국하고
와 갔더니 한국 사람 없어요. 맞습니다. 한국 사람이 없고 다 백인들이 그냥 주워 담는데 네네. 그래서 진짜 한국과 관련된 컬처, 뭐 음식 혹은 어떤 거라도 이제부터는 정말 정교하게 그리고 우리 교민분들이나 또 우리 비즈니스맨들이 어련히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은 이게 오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면은 옛날 저도 저 유학 시절에 보면 그래도 차이니즈 하나 있는 게 얼마나 위안이 됐는지 그죠? 네, 맞습니다. 한국 음식이 있다는 건 뭐 상상도 못했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세계 중소 도시에도 가도 어디에도 가도 한국 식당과 한국 빵과 한국 라면을 세계인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생각하면 사실 해외 생활을 좀 해본 저로서는 굉장히 진짜 그런 맞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든지 예전에. 저도 아까 국뽕이라는 표현 하셨는데 마트 한인들 마트 가면은 굉장히 H마트. 네네 깔끔하게 잘 돼 있죠. 그럼 외국인 분들이 물어보세요. 예. 이게 어떤지. 그러니까 김 중에서도 어떤 김이 맛있어? 라면 중에서도 이거 말고 어떤 게 그런 걸 이제 물어봤을 때 이제 한국인으로서 맛있는 걸 이제 추천해주고 이제 대답을 해주면은 이제 저도 스스로 이제 되게 좀 굉장히 한국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부심도 느끼고 크죠. 진짜 예전에 자꾸 옛날 얘기해서 그런데 저희 집에 영국 분들을 초대해서 우리 집에 김밥을 말아줬어요. 한국식 김밥을. 버리는 걸 본 거예요, 제가. 살짝. 도저히 이 사람들 입장에 문화적으로 못 받아들여요. 검은 종이 같은 걸로 싼 야채 섞은 밥을. 그래서 자존심 무지하게 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지금 냉동 김밥에 그렇게 열광을 한다니 참. 미국 분들은 지금 김 자체도 인기가 있지만 네. 김밥을 되게 헬시 푸드로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은 라이스에다가 야채들이 다 들어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큼 건강한 음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냉동 김밥조차도 굉장히 잘 팔리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 얘기하다 보니까 먹는 얘기하다 슬슬 배고프기도 한데 네네네. 어쨌든 체감하는 비즈니스는 한국계 뭐 이 K푸드나 이런 거는 좋은데 네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슬로우한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점점 더 슬로우해지고 있죠. 금리 이 수준에서는 뭐 계속 이 상황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황이. 그게 이제 근데 오히려 증시엔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이 그 메인 스트리트의 비즈니스가 슬로우해진다,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거고 소비가 준다는 거고 소비가 준다는 얘기는 물가가 잡힌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나스닥 막 이런 기제죠. 네. 딱 정확히 이제 말씀하신 게 그래서 지금 뭐 나스닥, S&P 보면은 계속 최고치를 찍는 게 물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뭐 주식 쪽으로는 아마 여러분들도 미국을 보시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해외 미국 주식 한 게 불과 몇 년이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4-5년? 다 네. 엔비디아부터 해가지고 테슬라, 애플, 구글 항상 이제 보시는 게 해외 시장이 훨씬 더 크고 나스닥 시장 한번 쭉 보시면은 인덱스가 우상향 그래프를 보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의 이제 한국에 근데 이제 코스피 보시면은 이게 우상향 그래프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미진해요. 박스, 네. 계단, 네. 뭐 그래서 이제 글로벌을 조금 더 좀 보셔야 될 게 그리고 미국 시장을 또 주식, 뭐 부동산 이것을 글로벌 시장으로 이제 보셔야 될 게 그래서 네.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허. 네. 그래서 그 부동산 얘기 조금 더 여쭤보면은 미국에서는 집 살 때 비딩합니까? 비딩을 하죠. 지금 네? 같은 옥션? 시장에서. 옥션까지는 아닌데요. 예.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오픈하우스라는 걸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냥 집을 살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제 매물을 보러 이제 가는데 미국에서는 우선 저희가 이제 소개팅 나갈 때 이쁘게 단장하고 나가는 것처럼 집을 깔끔하게 비워놓거나 아니면은 인테리어 좀 하고. 스테이징이라고 해가지고 가구도 이런 것들 깔끔하게 놓죠. 예. 그렇게 해놓고 통상 이제 주말에 많은 분들이 이제 모셔와서 집을 한 번에 보여주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와서 이 집 괜찮다. 근데 지금처럼 거래량이 적고 매물량이 적을 때는 예. 사고 싶어하는 바이어들이 더 많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집값을 150만 불에 내놨는데 누군가는 집을 사고 싶어서 이것을 155만 불, 156만 불 가격을 더 높여서 그 비딩워라 하죠. 네, 오퍼를 넣고 예. 그걸 보고 이제 셀러가 결정을 하죠. 아, 이 사람은 론 비중이 너무 높아. 이 사람은 지금 보니까 에스코르 기간이 너무 길어. 그리고 가격대가 비슷하다 그러면 가격대를 조금 더 높여서 다시 한번 오퍼를 내라고 이제 카운터 오퍼를 보내죠. 그러다 보면은 서로 비딩을 해가지고 가격이 조금 더 이제 올라가게 근데 론 비중이 높은 거랑 그 매도하는 사람하고 무슨 관계에서 팔면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집을 거래를 하다가 거래가 깨지는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이 안 나와서? 대출이 안 나올 경우에 그러면 다시 또 오픈하우스라고 또 바이어를 구해야 되니까 논 비중이 너무 높다 싶으면은 좀 꺼려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집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인스펙션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예. 그 인스펙션을 누가 고쳐주니 안 하니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이제 내고를 딜이 하고. 네, 깨지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좀 약하고 또 론 비중이 낮은 분들을 이제 셀러들은 좀 선호를 하게 되는 거죠. 100% 캐시입니다. 그러면 좋아하죠. 조금 낮아도 캐시 선호하죠. 바로 입금이니까 그렇죠. 바로 딜 종료해버리는 네네. 거군요.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집을 살 때 보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신 걸 수도 있는데 이제 이민 고참님들께서 김영 미국에서 집 살 때는 백채 봐야 돼 백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또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부동산 그 사장님들이 꼭 집 보셔야 돼요. 가격은 사실 미국 돈으로 100만 불, 200만 불 하는 집을 하도 네네. 어차피 우리는 사서 고치고 그게 뭐 다 인터넷 들어가면 뭐 다 구조도 나오고 하니까 그 20억짜리 집 중개하면서 꼭 보셔야 돼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미국하고 한국에 대한 집에 대한 매매 이런 것들이 중개 이런 것들이 컨셉이 완전 다르죠. 너무 많이 다르죠. 너무 네.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 특히 이제 아파트 매매가 많다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층하고 향의 차이인 거지 음. 대동소이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고층보다 이제 다운타운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싱글 패밀리 타운하우스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위치며 그리고 이제 또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내부의 인테리어며 이게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꼭 항상 가셔서 보셔야 될 게 많죠. 네. 그리고 한국은 이제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면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로 돌아가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LA에 뭐 100년 된 집들도 거래가 됩니다. 네. 이제 목조 주택이고 또 계절에 따라서 이제 사계절이 아주 뚜렷하지는 않다 보니까 계절 영향을 덜 타서 외부는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어느 정도 뭐 리노베이션 하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은 이제 오래 가져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항상 눈으로 보고 살펴봐야 되는 게 한국 시장이랑 미국 시장은 다른 점이에요. 처음에 이민 가서 콘도 아파트 살 때 이거 언제 지었어요? 그러니까 70년대 지었다. 야 이거 재건축하겠네. 덜컥 샀다가 한 50년 이상 계속 거기 사셔야 되는 분들. 맞습니다. 집에 대한 관념 자체가 틀리더군요. 다릅니다. 우린 30년 넘으면 안전진단하고 안전진단 네네. 안전진단 통과라고 하는데 사실 그 통과가 아니라 안전진단에서 불합격을 맞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축하합니다. 현수막 붙이고. 미국 같으면 그건 재앙이지. 안전진단 걸렸다 그러면. 그죠? 또 한국은 또 그런 것들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래서 우리 어태수 대표님이 보실 때 내가 같은 돈이 있어요. 이렇게 미국에도 집 살 수 있고 한국에도 집 살 수 있어요. 네. 지금 어디다 사야 돼요? 그거는 목적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 네. 투자 우선- 목적으로. 우선은 첫 번째로 저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은 돈이 있더라도 우선은 한국에 투자하는 게 맞고요. 예. 왜냐면은 그래도 제가 한국에 있다 보니까 미국 시장보다는 당연히 한국 시장에 대해서 더 잘 알 거잖아요. 예. 그런데 목적이 예를 들어서 제가 유학생 자녀가 있다. 예. 혹은 제가 미국에 나가야 될 상황이고 혹은 한국의 또 세금에 대한 이슈, 예. 그러니까 다주택자 분들이 이제 세금에 대한 이슈, 또 증여에 대한 이슈 그런 명확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미국 시장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환율 때문에 울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들 이제 교육비는 보내줘야 되는데 학비는 보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그 미국 보내면은 주택을 구입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렌트비를 달러로 받으니까 그걸 가지고 학자금, 생활자금을 쓰면 이제 환해지가 됐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부동산이 그냥 스테이블하게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그 자녀가 이제 돌아오더라도 집을 팔게 되면은 또 거기서 이제 캐피탈 게인이 또 발생을 해가지고 그게 그냥 일반 유학생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목적을 증여 때문에 또 이민도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국에서 좀 증여세, 상속세 이중과세잖아요. 왜냐하면 있는 동안에도 지금 세금을 많이 내는데 이 증여 상속세로 거의 50%를 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미국 와서 이제 증여를 해주고 싶고 그리고 미국에 오면은 이제 한국에 이제 주택이 이제 1주택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제 미국에 이제 다주택을 있더라도 뭐 종부세라든지 이런 세금이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이 뚜렷한 분들은 이제 미국으로 이제 진출을 하시려고 해서 아까 10억이 있다. 근데 그 목적조차도 미국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금액에 맞게끔 지역을 좀 만들어 드릴 것 같아요. 미국은 실질적으로 상속세 없죠. 상속세. 상속세가 증여세 참. 증여 상속세를 라이프타임 뭐 저 1,000만 불인가? 지금은 이제 1,361만 불. 그게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럼 1,300. 160억. 네.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1,300. 그러니까 거의 뭐 한 350, 360억까지는 세금이 면제 구간이라고 보셔야죠. 재벌 아니면 뭐 세금 안 낸다는 얘기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것도 내는 사람이 증여하는 사람이 낸다면서요. 수중자가 그렇죠. 내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증여자가 낸다면서요. 아버지가 딸한테 100만 불 주면 아니 100만 불은 세금 안 내고 네. 그 이상 주면 주는 아버지가 낸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른 게 한국 같은 경우는 증여를 뭐 받으려면은 부동산을 팔 수밖에 없잖아요. 왜 세금을 그렇죠. 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장도 좀 너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 왜 증여받은 사람이 안 내고 증여한 사람이 내나 그러니까 하세요.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집을 증여받았어? 세금 내려면 집을 팔아야 돼? 회사를 증여받았어? 경영을 하고 싶은데 증여세 40%를 내려니까 팔아야죠. 회사를 팔아야 돼. 그런데 미국은 야 내가 아들한테 집 줘. 그러면 집 주려면 돈도 나라에 내고 줘.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네. 그게 세금도 그렇지만 원래 거래할 때 거래 수수료도 그랬어요. 네. 뭐냐면은 매도자가 거래 수수료를 다 냈습니다. 왜냐면은 네. 매도자는 큰 돈이 들어오잖아요. 음. 그러니까 매수자 측의 수수료까지도 매도자가 냈고 그리고 매수자는 집을 이제 다운페이 돈을 이제 들여야 되다 보니까 수수료까지 내게 되면 이제 부담이 되니까 나중에 집을 팔 때 냈었는데 그것도 이제 지금 8월 중순부터는 한국처럼 매수자는 매수자, 매도자는 매도자 이 양측으로 되게 돼가지고 그것도 지금 미국 부동산 집값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요? 매수자 분들은 지금 빨리 8월 전에 살려고 하고 매도자 분들은 내가 8월 중순만 지나면은 나는 매도자 측에 커미션만 주면 되니까 8월부터 법이 바뀌어요? 바뀝니다. 그것도 법으로 해요? 그게 이제 그동안은 그냥 관행, 그러니까 셀러만 관행으로 돼 냈잖아요. 있습니다. 관행으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제기를 한 거죠. 음. 꼭 왜 셀러가 내야 되냐. 근데 그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던 게 이제는 셀러가 내는 것을 하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아직 확정적으로는 지금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예. 8월 중순부터로 나와가지고 예. 이게 미국 시장을 보면은 부동산 거래세건 상속증여세건 되게 합리적으로 돈 많이 받는 사람 내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합리적으로 좀 돼 있어요. 집을 팔았을 때 우리는 제일 고려할 게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미국은 양도소득세가 다른 집을 사면 웨이브되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1030 익스체인지라고 세법 1031조에 그 익스체인지 조항인데 동종거래,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부동산으로 갈아탈 때 예를 들어서 100만 불짜리를 150만 불이 됐을 때 팔게 되면 50만 불에 대한 양도소득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6개월 이내에 이 150만 불보다 같거나 비싼 걸 사게 되면은 이 50만 불을 유예를 시켜줍니다. 이거를 팔 때까지. 그러니까 한국은 제일 먼저 양도소득세 걱정을 하고 소득세를 내고서 뭐 재투자를 하던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다른 부동산 좋은 걸 어떤 걸로 갈아타야 되지라는 걸 이제 먼저 보게 되니까 거래 절벽이 아니라 부동산이
자연적으로 이제 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자기가 평생 한 집을 계속 좀 키워서 사면은 세금을 죽을 때에는 안 내겠네요. 그렇죠. 네. 계속 이연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합리적이다. 합리적인데 이거는 또 미국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양도소득세를 이연시키는 법은 또 미국밖에 왜냐면 없고. 저는 평생 1가구 1주택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가 그렇게 했으면 양도소득 한 푼도 안 냈겠네. 네. 아니 저는 그 양도소득도 안 냈네. 계속 오랫동안 살고 뭐 이래가지고. 네, 또 오랫동안 거주를 하게 되면 이제 5년 이내 2년 거주를 하게 되면 부부 합산 또 50만 불까지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이제 면제를 또 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렇다고 미국이 다 좋은 건 아니고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재산세예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지역이 낮은 곳은 0.49부터 높은 곳은 2.49%까지 재산세를. 근데 재산세 부담이 꽤 있던데요. 재산세 부담이 있습니다. 하긴 우리나라도 지금 현실화돼가지고 많이 내긴 그렇죠. 하는데 그나마 한국은 공시지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즘 많이 현실화됐어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현실화 돼가지고 참 그 한국이 그러면 이제 재산세 보유세라도 조금 낮아야 되는데 공시지가도 올리고 또 이제 종부세 등등 하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보유하는 부담이 높아졌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산세 부담이 높은 게 가장 큰 단점. 그런데 그거를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게 그 기타 양도소득세 또 취등록세 없는 거 그리고 향후에 상속증여세까지 이제 면제받는 구간이 많다라는 거에서 재산세만 놓고 보면은 미국 투자하면 안 됩니다. 네, 높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를 아우르다 보면은 미국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세목이 미국이 좀 단순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그 신흥국 개발도상국으로 갈수록 세목이 많아져. 예를 들면 어느 나라 들어갈 때 보면 그 거기서 비자 붙여주면서 돈 받고 여권 통과하면서 막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주로 동남아시아 어디 가면. 네. 그러니까 미국은 보니까 굵직굵직하게 딱 세목 딱 정해서 딱 그걸 하고 나머지 짜잘구리한 세금들은 테크니컬리 취지가 맞으면 웨이브해주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재산세 그리고 이제 주마다 또 사람들을 많이 이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금이 두 가지 구조로 제가 뭐 연방, 지방, 회계사,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페더럴 텍스 연방세가 있고 스테이트 주세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주세가 없는 스테이트 텍스가 없는 곳으로도 사람들이 또 많이도 옮겨가려고 하세요. 그 텍사스 같은데. 텍사스 같은데. 그래서 텍사스 같은 지역이 이제 물론 이제 계절적인 이슈도 있고 또 커뮤니티적인 이슈도 있지만 세금 때문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것도 참 미국에서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이 옮기죠. 많이 옮깁니다. 특히 비즈니스 하는 분들, 맞습니다. 한국 분들도. 맞습니다. 네바다 지역으로도 많이 옮기시고요. 거기도 저 주세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주세가 없는 데가 대충 어디예요? 주로 워싱턴주? 워싱턴주하고 와이오밍주하고 그 이제 텍사스하고 이제 네바다주. 네. 라스베가스. 네. 그래서 그쪽으로도 이제 많이 옮기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금리도 변동이냐 고정이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주세도 있느냐 없느냐가 있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예. 그런 선택권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우리 저 어태수 대표님이 만약에 새로 집을 사신다. 네. 지금 집이 있으시죠? 있죠. 새로 집을 사신다. 어디다 사시고 싶으세요? 저라면은 뭐 금액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제가 한 300만 불 드린다. 300만 불이면은 어쩔 수 없이 저는 좀 얼바인인 것 같아요. 얼바인? 네. 얼바인인 것 같고 그 300만 불도 제가 얼바인은 다 투자를 안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0만 불하고 100만 불을 좀 쪼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만 불은 네, 얼바인에 하고 그리고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는 곳들이 오스틴 지역하고 애틀란타 지역이에요.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들. 싸죠,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전용 면적, 공용 면적이 없고 대부분 이제 전용 면적으로 하는데 전용 면적으로 뭐 90평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방이 4개, 5개 하더라도 지금 애틀란타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좋은 곳 아니라 그러면 그래도 50만 불, 60만 불로 구입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이 꽤 있고 5베드룸에 4바스. 네.
그러니까 미국은 보니까 몇 평 이런 거 몇 스퀘어는 물어보긴 하지만 몇 침실에 몇 바스냐, 특히 바스룸. 네네네. 바스룸이 몇 개냐가 그 집의 중요하죠. 퀄리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실보다 바스룸이 더 많은 집이 좋은 집이고.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 5베드룸에 6박스, 뭐 5바스 이런 게 5, 60만 원밖에 안 해요.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학군 좋은 곳들은 물론 거기도 이제 100만 불 넘어가는 데가 있지만 평균 가격, 그러니까 오렌지 카운티도 지금 중간 가격은 90만 불밖에 안 합니다. 근데 네. 뭐 얼바인 이런 지역은 훨씬 더 비싸고 네. 지금 애틀란타 지역 같은 경우도 평균으로 하면은 40만 불대예요. 그러니까 50만 불이면 어느 정도. 그리고 지역이 정말 좋다 그러면 이제 100만 불 이제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그래봐야 서울에서는 30평 아파트도 못 사요. 맞습니다. 그래봐야. 네. 전세도 힘들죠. 전세도 힘들죠. 물론 그 밑에 가격대도 많이 있긴 있는데 네. 통상적으로 신문에 나는 아파트, 야 그럼 저기 반포에 저 원베일리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평에 45, 55 한다는데. 한국의 집값이 정말 그 평당으로 하잖아요. 미국이 이제 스퀘어핏 당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너무 높아요. 왜냐면은 좁잖아요. 네. 네, 좁다 보니까 이게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다 인서울을 또 선호를 하시니까. 네. 한국의 30평 아파트 한 40억 주고 살아면 우리 어태수 대표님 손이 안 나가시겠네요. 저는 안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저쪽은 어때요? 동부는 뉴욕, 뉴저지 쪽은? 뉴욕, 뉴저지 같은 경우는 뉴욕도 뭐 맨하탄 지역 그리고 이제 맨하탄에서도 너무 이제 비싸지다 보니까 뉴저지 쪽으로 이제 많이 옮기시고요. 그러니까 뉴욕, 뉴저지를 좀 다른 생활권으로 많이 보세요.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 조지 워싱턴 브릿지가 정말 트래픽이 많은 곳이어가지고 그거 넘어가는데 15불인가 뭐 그렇다는 것 같은데? 비용이 이제 브릿지 이용 비용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18불? 혼잡세를 더 낼 거예요. 18불인가 28불인가 더 낸다는 거죠. 네, 혼자서. 추가적으로 더. 네,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뉴욕 들어오지 마라. 뉴욕 무조건 들어가면 파킹비까지 무조건 100불부터 시작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한인분들도 이제 그 뉴저지 쪽으로 이제 많이도 이제 옮기시고, 네, 가격대가 그쪽도 지금 뭐 3층짜리 또 새로 요즘은 랏을 큰 것을 또 반으로 쪼개가지고 유닛을 2개짜리로 이제 만드는 게 굉장히 뉴저지 쪽에서 지금 성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3층짜리로 뭐 한 50평대 하더라도 뭐 120만 불, 뭐 이 정도다 보니까 많이 이제 그쪽으로 가시죠. 네. 그래서 동부 지역은 그냥 올라가는 맨하튼에서도 이제 새로 이제 분양하는 곳들은 뭐 그래도 항상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가장 높은 곳 하면은 그래도 맨하탄이다 보니까 또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서 동부 지역은 그렇게 선호를 하시고요. 동부 지역에서도 이제 좀 주변으로도 많이 이제 벗어나시는 분들도 많죠. 하버드 손 아드님이 하버드 가셨나? 하버드 손이라는 분이 우리 아들 하버드 보내고 뉴저지 가서 살고 싶다는 거군요. 네, 뉴저지랑 많이... 얼바인 중에 어디가 좋아요? 그렇게 물어보시네. 학군까지 하게 되면은 날씨까지도 하게 되면은 네. 제가 이게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좀 없는데요. 네. 제가 지금 거주를 지금 얼바인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절적인 것까지 다 하게 되면 하는데 저도 미국에서 굉장히 좀 여러 군데 출장은 다니지만 네. 가는 곳마다 또 특색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서부 동부 비즈니스를 다 하니까 참 교묘하게 피해가죠. 아마 얼바인에 사시는 분인 것 같죠. 혜미님이 얼바인이 100배는 좋다 그러는데 뉴저지 살아본 저로서는 뉴저지도 괜찮습니다. 뉴저지 좋죠. 네. 또 동부의 그 정치가 있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뉴저지에서 딱 그 이제 맨하탄 뷰 바라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힐링이 됩니다. 네. 그것만큼 또 힐링되는 게 없죠. 뉴저지에서 맨하탄 바라보는 동네는 사실은 한국 분들 잘 안 사는 동네예요. 웨스트 뉴욕이라고 거기 네네. 전망대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한국인 거주지는 아니고 네네. 히스패닉 분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긴 한데 자, 뭐 시간이 대부분 다 된 것 같아요. 한 3, 4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미국 부동산을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이런 거는 좀 고려해 보시고 이런 것도 조심하시고 이런 것들은 좀 추천합니다. 네. 그걸 정리 좀 해보죠. 네. 제가 마지막 말씀드릴 거 하나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띄워주세요. 미국이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의 이제 장점도 굉장히 많지만 장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세미나 때나 뭐 이제 미팅 있으면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표하고 골이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하실 텐데 이 한 스텝 한 스텝 밟다 보면은 정말 이제 쉽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부동산이 그런 것 같아요. 세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프로세스 미국 부동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한 단계 한 단계 밟다 보면 어느새 미국 부동산의 오너가 될 수도 있고요. 반면에 그 프로세스를 또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알아서 다 해주겠지라고 하면은 투자하시고 나서도 굉장히 후회합니다. 그래서 미국 부동산 투자하실 때는 본인이 정말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돼요. 근데 그게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절대 미국 부동산 투자하는 것을 추천을 안 드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아보셔야 되고 무엇보다 목적이 있으셔야지 나중에 후회를 안 하시기 때문에 남들 좋다고 해서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네. 제가 2005년도에 미국 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살고 계시는 동네에 여장을 풀고 어떤 후배를 만났어요. 집을 사라는 거예요. 네? 진짜로. 네네. 비즈니스 할 필요도 없대요. 집 한 세 차만 사면은 그걸로 그냥 무조건 먹기 때문에. 근데 그때가 거의 버블 터지기 거의 2005년도 하반기니까. 서브프라임 직전이었네요. 직전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참 남들이 다 좋다 그럴 때 조금은 네. 조심을 하시고 네. 반면에 뭐 서브프라임 터져가지고 뭐 웬만한 교회에 있는 집도 다 빈집이고 다 포클로저 나오고 뭐 다 그럴 때 집을 다 사서 모은 사람들도 있더군요 보니까. 꽤 많죠. 네? 꽤 뭐 많습니다. 50개 100채씩 거기는 다주택자 중과세가 없잖아요. 없죠. 네네. 땡큐 하죠 땡큐. 많이 사준다고 그죠. 맞습니다. 아마 격려해주고 그렇고 와 집 좀 많이 사시라고. 네. 그럴 때 사신 분들은 진짜 대박이 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주식도 그렇지만 부동산도 열광할 때 여러분 조금 냉정하시고 또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집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라고 할 때 조금 더 열정을 가시는 그런 투자를 한국에서나 또 미국에서나 하시는 게 좋을 듯 하네요. 그 한국 분들 위한 서비스도 하시고 또 미국에서 연세 드셔서 이제 의료나 이런 것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분들 또 부동산도 해결해 주시고 하시잖아요. 네네. 돈을 너무 많이 버시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잘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왔다 갔다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네네. 정말 잘해 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 교포 여러분들 정말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이제 귀향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기서 어떻게 해서 미국 글로벌라이제이션 해보려고 미국 가시는 분도 계신데 한국 분들이 한국 분들한테 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지역에 예. 치중을 하지 않고 9개 주를 하는 이유가 제가 그래서 어느 지역은 좋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 예. 지역에 치중하다 보면은 그 지역을 좋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보는 시선을 저도 가져야겠지만 네.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냥 어느 지역이 무조건 좋다 이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네. 시선을 가지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미국 현재 네오집스에서 좋은 비즈니스 하고 계시는 어태수 대표와 얘기해 봤습니다. 한국 일정 잘 마무리하시고요. 미국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초대 감사합니다. 네. 자, 저는 더욱더 깊이 있는 인터뷰를 준비해서 다음 인터뷰 때 여러분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